쉬었음 청년. 최근 청년 취업난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25년 11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41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며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정말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블루스프링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의 시작점에서 누구나 한 번은 부딪히는 취업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때도 바늘구멍이다, 너무 힘들다 했었는데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이유가 뭔지, 채용 구조의 변화를 짚어보고 마지막엔 바뀐 구조에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 난이도가 올라간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용 TO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동안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 확장과 함께 공격적으로 채용을 늘렸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기업에 22에서 23년도 사번이 많더군요. 이때가 경력이직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었고요. 이 시기에 미래의 TO를 끌어다 뽑은 것과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며 신규 채용 TO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미리 뽑아 키우자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인력을 뽑는 쪽으로 채용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입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채용 트렌드가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무게추가 신입에서 경력직으로 기울었다는 점입니다.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늘어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맞춤 인력을 뽑는다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뽑자마자 바로 성과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입도 신입 같지 않은 실무형 신입을 원하죠. 인턴이든 프로젝트 경험이든 중고 신입이든 어쨌든 기업이 보고 싶은 건 업무를 해본 증거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이게 지금의 채용 룰입니다. 세 번째, AI 기술의 발전입니다. AI 활용으로 단순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주니어 한 명 더 뽑을까 vs 기존 인력의 AI를 활용한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그리고 많은 기업이 후자로 기울고 있는 것이죠. AI 때문에 신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신입이 해야 할 일의 영역이 바뀌고 그 결과 신입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예전보단 좀 높아진 것이죠. 정리하자면 문은 줄었고 회사는 즉시 전력을 원하고 요구하는 기준은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 신입 채용 시장이 더 빠르게 타이트해지고 채용 룰이 공채에서 수시 실무 채용으로 변환된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취업 시장이 바뀐 것도 알겠고 취업이 더더욱 어려워진 건 이미 체감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변화한 채용 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전의 준비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뭘 해야 실제로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를 할 때 딱 하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채용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당신의 실무 능력을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표현이 매우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 기업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뽑으면 우리 팀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을 투입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다른 지원자보다 더 돈값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 결국 왜 이걸 사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구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취업도 똑같습니다. 취업 과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업이 왜 나라는 사람을 구매해야 하는가를 설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나는 열심히 해왔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입니다. 기업에 대해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신입의 취업 준비뿐 아니라 이직 준비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웃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 룰에서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핵심일 겁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어떠한 인재상을 추구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1차원적인 분석을 하는 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수시 채용 시장에서 기업이 정말 원하는 건 지원자가 우리 회사가 해내야 할 미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나갑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 회사가 왜 지금 이 공고를 냈을까입니다. 이걸 파악하는 순간 자소서 및 면접에서 무엇을 어필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이 딱 잡힙니다. 저의 이직 경험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첫 직장은 대기업 SI 회사였고 현재는 신용평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금융권 신용평가사? 개발 직무를 수행한다 해도 업권이 상당히 크게 변화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저는 20년도에 이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개발자 연봉이 요즘같이 오르기 전이라 금융권의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권의 차이가 커서 금융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했죠. 20년도에 금융권의 큰 이슈는 데이터 3법 개정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었고 이 법을 토대로 마이데이터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인력이 필요한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어필해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고 하죠. 이는 채용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채용의 경우 사람을 뽑고 싶어서 뽑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채용 공고를 볼 때 해당 직무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는구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직무에서 지금 사람을 뽑는가, 이것을 파악하도록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가이드 드리는 방법은 크게 3개의 레벨로 나뉩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최근 회사가 관심 가지는 사업 방향, 미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경우엔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러했죠. 회사뿐 아니라 해당 회사의 업권에서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는 트렌드를 분석하면 이것을 파악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입니다. 채용을 하는 조직이 어떤 팀인지를 유추하는 것이죠. 이는 채용 공고에 힌트가 있습니다.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등의 단어는 조직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과 해당 조직이 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를 유추해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업무입니다. 내가 뽑혔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개발자를 예를 들면 개발 업무인가, 운영 업무인가, 데이터 처리 또는 분석 업무인가 등이죠. 회사의 방향성과 조직의 성격,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될 미션과 내가 수행해야 될 업무까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다면 내가 왜 뽑혀야 하는지 보이겠죠? 이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면 합격 확률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맞춤형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죠.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소서는 대부분 본인의 경험과 스펙을 단순히 항목에 맞춰 배치만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수시 채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장 해결해야 할 미션이 있어 사람을 뽑는 시장입니다. 즉 자소서의 목적은 단순히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 중 채용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미션에 맞는 것만 뽑아서 이 사람은 바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맞춤형 자소서는 꾸미는 글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매칭하는 문서입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공고에서 아래 2가지만 뽑아서 정리하세요. 첫 번째, 지원한 부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 자소서에 작성할 내 경험과 역량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많다고 그걸 다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해당하는 맞는 경험만 작성해줘야 합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북을 작성하세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가진 역량이 한눈에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작성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템플릿은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어냈고 이 과정에서 내가 키워낸 역량을 심플하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실무 팀장선까지 자소서를 검토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케이스북 방식이 직관적으로 어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자소서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상관없는 경험을 길게 쓴다. 좋은 경험이나 능력일지라도 채용 부서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별개의 이야기라면 신경 쓰지 않겠죠?
오히려 보다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보여주는 자소서. 기업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결과가 없는 케이스북. 수치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꼭 수치가 없더라도 문제 해결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팩트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결과가 없는 케이스북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진 건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TO 절벽, 수시 채용, AI 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며 채용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변경된 영향이 더 크죠. 바뀐 룰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보여주려면 준비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지원하려는 직무 및 막히는 부분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조금의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루스프링이었습니다.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